김성환의 시사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조건부 연기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본 외교의 완벽한 승리라며 합의 내용을 왜곡 발표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공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정부는 일부 국내 언론들도 일본의 입장에서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제발 있는 그대로 보도해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의 역할이 검증이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들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제 가수 구하라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인터넷 문화, 악성 댓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언론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가짜뉴스와 악성 댓글을 유도하는 어뷰징 기사들,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릴레이 정상 외교에 들어갔는데요. 잠시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지소미아 합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시거나 프로그램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자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기다리던 청취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웃고 마는데요.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개막했어요. 네, 이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고요. 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26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1989년 우리 대한민국이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회의고요. 네. 그리고 청와대가 정권 초부터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이 동아시아 쪽과 교류를 확대하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서 신남방 정책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부산으로 이동해서 오늘 첫 번째 행사로 CEO 서밋을 찾았습니다. 네. 한국과 아세안을 대표하는 500여 명의 경제인이 참석한 이 서밋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동반자 관계를 맺을 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 있다. 미래 가치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기조연설을 또 마치고요. 다른 정상들과의 회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인데 그래서겠죠.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신남방 정책을 중간 결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정권 초부터 제가 신남방 정책을 좀 야심차게 추진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취임 첫 해 11월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해서요. 지난해 3월과 7월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또 올해 3월에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그리고 지난 9월에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방문하면서 취임 2년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집권 절반 만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찾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이라고 하는 게 동남아 국가 연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모든 국가의 정상들을 다 만난 다음 이제 우리나라로 초대해서 한 자리를 가지는 행사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 행사가 끝나고 발표될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에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들이 담겨 있을지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네.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아세안 일부 국가들과 FTA를 또 추진하자. 이렇게 교류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성과를 내게 된다면 또 새로운 시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성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세안 플러스 인도만 들어가면 지난번에 이제 RCEP이라고 해서 RCEP 지금 그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FTA를 맺고 참여하게 되는 건데 그만큼 사실은 지금 아세안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신흥 시장의 중요성은 뭐 두 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는데 특히 우리가 중국의 어떤 사드 보복으로 네. 좀 무역의 어떤 루트를 다양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 사드 보복 사태를 직접 보면서 활로를 좀 새롭게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신흥 국가인 아세안들은 연 5%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매우 높고 빠른 편이기 때문에 네. 교육을 제대로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로 늘리게 된다면 이게 우리의 목표 액수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맞먹는 시장을 하나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외 무역이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단점도 종종 지적이 되는데 네.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교역량을 가진 아세안과 2020년까지 이렇게 2천억 달러로 이 무역량을 확대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 무역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가 뭐 미중 무역 갈등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뭐 사드 사태에서 봤듯이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막 온 나라가 휘청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세안 국가들하고 무역이나 뭐 경제, 문화적으로 좀 더 유대를 강화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좀 적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프라유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찾은 아시안 9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계속 가질 예정이죠. 네, 모든 국가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막판에 가족의 건강을 이유로 불참을 결정한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하면 이번 기간 내내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잇따라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프라유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 가지면서요.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당부를 했고 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과도 정상회담 가지면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의 FTA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이 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원한다는 부탁도 했어요. 네. 최근에 우리 교민들 여러 안전 사고가 필리핀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어떤 교류 협력이 지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화조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합의 내용을 왜곡해서 발표했다는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22일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뭐 파기 통보의 효력이 정지가 됐다. 청와대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유예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배경을 두고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통보하자 일본이 먼저 협의를 제안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그동안 재개되지 않았던 경제 라인의 국장급 대화를 복원하고 네. 그리고 수출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 푸는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입장을 듣고 나서 우리가 WTO에 제소한 것도 취소를 하고 이런 전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죠. 그렇죠. 중단을 하고 지소미아 연장 종료도 일단 유예하기로 했다는 게 입장이고요. 네.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언론에게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했다. 그 덕분에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고 하고 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또 선을 그어버렸어요. 네. 일단 경제 라인끼리 대화는 하겠지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를 엮어서 가진 않겠다는 식의 장관들의 발표가 잇따랐기 때문에 같은 합의 내용을 두고 누구 말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장희찬 평론가가 마침 또
이 지소미아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 그때 일본에 있지 않았었어요? 네, 저는 뭐 민간 재단끼리의 외교 네. 교류 때문에 일본에 잠깐 들렀었는데요. 일본 현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발표를 좀 더 신뢰하는 느낌이었고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 있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 또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나오는 반면 네. 일본의 주요 포털을 보면 일본 정부가 이겼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거의 상단을 다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나쁜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게 일본 국내 여론에서는 성공적으로 좀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게 또 우리 입장에서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무엇이냐. 오후 6시에 공동으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정부는 1시간 전에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인용된 멘트들을 풀게 되면서요. 요미우리 신문이나 일본 주요 언론에서 이미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유예됐다는 사실을 기사로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게 5시 무렵 아니겠습니까? 네, 1시간 전입니다. NHK에서 제목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실 국제관계 관례상 대단한 네. 결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시간 먼저 언론 보도는 나왔는데 정작 공식 발표를 하기로 한 6시에는 일본 정부가 발표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7분 정도 지나서 발표를 해요. 이것도 시간 7분이 무슨 의미냐고 하시겠는데 보통 양국이 공통으로 합의된 사항 발표할 때는 이 분초의 오차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서로 먼저 발표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왜 일본 정부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이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뉴스를 흘려서 일본 자국 내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전략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더더욱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희찬 평론가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이 아주 심각하게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또 보면은 일본 정부가 우리를 너무 깔보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느껴질 정도로 뭐 그런 이제 조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일단 유예됐잖아요. 네. 여기에서 물론 한일 당국 간의 협상도 있었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미국의 개입을 주요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왜 외교적 결례임을 알면서도 언론에 1시간 먼저 이 같은 내용을 흘리고 공동 발표의 취지도 당초의 합의와는 다르게 수출 규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로 했으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건데 그 부분은 상관없다고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일본 편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이 그동안 보여줘왔던 대화 내용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두고 일본보다는 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좀 질책한다고 해야 될까요? 네. 재고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국방부 장관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번 이 지소미아와 관련된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다소 또 경솔한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그런 그 어떤 그 맥락상으로 볼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뭐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자 부산을 내려간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반박 그 브리핑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반박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브리핑할 때도 우리를 한번 시험해 보라. You try me.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어요. 사실 국제회의에서요 참석하지 않은 타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드문 일이고요. 네. 유트라임이나 아베 총리가 양심을 갖고 한 말인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 발언 외교적으로 거의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일단 우리 청와대가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동안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어떤 반일 여론을 좀 고취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유예하게 되면서 청와대도 나름 우리가 좀 앞뒤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국민들에게 이러한 결정이 이 앞뒤가 다른 것으로 보일까 봐 민감할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저렇게 나와버리니까 이 청와대의 어떤 이 정치적 공간 자체가 상당히 협소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민감하게 좀 어떻게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봐도 일본이 이번에 이 지소미아 협의와는 무관하게 발표하는 형식에서 결례를 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뜩이나 국내 정치에서 설명할 게 많아진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약속하지 않은 합의대로 약속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어기는 것인가. 그리고 분명 외무성 라인을 통해서 사과를 받았다고 정의용 실장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과한 적이 없다고 오늘 오후에 또 브리핑을 해버렸어요. 네. 이런 자잘한 진실 공방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협의를 맺고 결정을 내린 지소미아 연장 종료 유예가 좀 빛이 바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도 숙제로 남겠습니다.
외교적 관계라고 하는 게 신뢰가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일본을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전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더 많이 절감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 많이 보이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169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일본의 근성이 그렇다는 것을 아직도 모를까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발표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946님.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일본 입장과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외교 협상과 국민들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때 언론의 역할도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본 참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7321님. 너무 화가 납니다. 왜 우린 매번 일본에게 당하는 건가요? 정말 당당함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셨는데요. 지금 정치권 반응은 어떻게 나옵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를 탓하면서 이번 지소미아 연장 종료 유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것부터가 좀 실수였다.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우왕좌왕하느냐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여야의 입장만 건조하게 설명해 드리는 건 어차피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테고 네. 시각 차이를 만들어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당이 봤을 때는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또 경제 라인의 대화를 복원해보자. 미국도 압박을 하고 결국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냈던 게 성공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다가 결국에는 얻은 것 없이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모양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 카드를 안 꺼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현격한 시각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본 정부의 어떤 해프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어떤 근본적인 대일 외교 전략 자체를 또 비판하고 있어서요. 시작 전부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여야의 인식 차이가 좀 극명하다. 더 뒤로 가자면 이 문제는 사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야도 이렇게 인식이 차이가 큰데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제 일단 종료는 유예됐지만 남은 관문이 훨씬 더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양보한 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사실 저희도 뉴스야 시간에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요. 외교 라인의 대화는 계속 재개되고 있었지만 네. 결국 우리의 산업통상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사이에 이 경제 라인의 대화를 복원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는 말씀을 아마 수차례 들었던 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합의 내용에 경제산업성의 국장급이 포함되는 대화가 재개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합의 내용을 보면 만약 수출 관련된 검토를 해서 우리 쪽에 문제가 없으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방안을 좀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이번 협상을 통해서 또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합의의 의미를 일본 정부가 외교적 결례로 퇴색시킨 건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압박을 가했던 미국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잠시 저희 인터뷰 시간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소총도 인근 북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아마 오늘 바로 이런 해안포 사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 전선을 시찰했다고 보도를 했고 특히나 이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지정해주면서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이 평소 훈련대로 이 포격 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전했는데 이 창린도가 사실 이 남북 접경 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도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우리의 영토였다가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 과정에서 북한의 영토로 편입된 곳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지근 거리에서 이러한 포격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우선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또 최근에 연평도 포격의 주기였지 않습니까? 11월 23일이었던가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아픈 기억을 되새기게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9.19 군사합의를 우리는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북한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불만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불만 섞인 성명들이나 담화를 발표하긴 했지만, 근데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굴국 군사 합의를 깨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거 아닌가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 미사일이나 발사체 실험할 때 그 부분 도발로 문제가 되고 유감을 표명하지만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우리 네. 국방부 안보실의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한 것은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완충 수역에서 도발 행위를 한 것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 합의를 보게 되면 육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데, 육상은 군사 분계에서 5km 이내, 그리고 해상은 완충 수역 안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해에서는요, 우리의 덕적도 그리고 북한의 초도까지 구간이 완충 수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9.19 군사합의가 좀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대화 압박을 강하게 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뭐랄까 위협의 그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도 뭐 한 12월쯤에 열릴 것 같다고 얘기는 하지만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측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네. 9.19 군사합의 정신을 지키라는 것을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안보 대책을 요구하면서요, 9.19 군사합의 지금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도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이 전방 지역 안보 태세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도 군사합의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대변인 명의로 내보냈고요. 네. 반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그러나 9.19 군사합의는 준수해야 되고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 뉴스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것도 반가운 소식이라고 일단 봐야겠죠? 네,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데이터 3법 등도 이번에 함께 처리하기로 노력을 하자, 이런 합의를 만들어냈고요. 네. 27일과 28일 중 하루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요, 지금 발의되어 있는 일하는 국회법,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 국회 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21대 국회부터는 상설화 하기로 합의했는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한 합의인 것 같아요. 네. 사실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무력화되면서 여러 국회의원들의 막말이라고 하죠. 네. 이런 과격한 발언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부터 상설화된다면 언제든지 윤리특위가 열리고 심사를 하고 또 징계나 제재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판에나마 이러한 합의를 한 것은 잘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한 부분이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뭐 민생 법안은 민생 법안대로 처리하더라도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합의가 요원해 보이는데요. 일단 27일 날 자동 부의가 되는 거죠. 본회의 부의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 같은 경우는 3일, 이제 다음 달 3일 부의가 가능해지는데, 문희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 네. 선거법과 뭐 검찰개혁 법안 등을 한꺼번에 부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3일이 27일보다는 12월 3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고요. 그때까지 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 이인영 대표와 나경원 대표, 오신환 대표가 매일같이 만나서 합의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12월 3일 이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뭐 지금 중요한 일들을 전부 뒤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12월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예산안 처리도 다음 달 2일, 12월 2일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산안이 국가에서 제출한 게 513조 원 규모이에요. 예. 가장 큰 예산이기 때문에 심사할 부분도 많은데, 감액 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170여 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심사 건수가 470개예요.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체인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김재현 의원이 내가 위원장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참여해서 공평하게 소소위원회를 지켜보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이 참여하면 여당의 숫자에 비해서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네. 원래 관례대로 간사끼리만 참여해서 하겠다, 이러면서 또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타협안도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이 참여는 하되 네. 발언권은 가지지 못하는 방식의 타협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정 시한은 아마 이번에도 넘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안 통과할 때 그때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당 소속 의원들한테 지역구 민원 예산 다 제출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난해 그 예산 처리할 때 소위에서 안 되니까 소소위로 넘어갔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저것 예산 다 끼워 넣었다고 하는 논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 소소위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걱정되는데요. 그거는 맞겠다고 김지원 위원장이 참여하겠다는 건데요. 맞겠. 네. 근데 여기에 참여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 누가 한 사람 더 참여하는 걸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 무려 500조 규모의 나라 살림을 책정하는 일인데 이 소소위원회 구성 가지고 여야가 싸우느라 예결위 심사가 좀 지체된다는 것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로 단식 6일째를 맞고 있는 황교안 대표 지금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갔다고요? 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요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뭐 일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좀 거친 언사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황교안 대표를 짧게 만났고요. 별다른 대화는 사실 나누지 못한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 기력이 많이 쇠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목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전언이고 다만 손을 잡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요. 두 사람이. 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단식을 지금이라도 얼른 중단하고 나와서 협상을 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도우 한국당 황교안 대표 비서실장에게 네.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모셔야 되는 것 아니냐. 건강이 좀 염려가 된다. 단식 중단하고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으로 이해찬 대표가 찾아오면서 뭔가 구체적인 협상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단순히 원론적인 방문에만 그쳤다며 지금 상태로는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또 오늘 또 그 황교안 대표를 찾았는데 공수처 설치법과 설치법을 민주당하고 타협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선거법을 막아내는 선에서 타협하자 뭐 이런 제안을 또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제안이 아주 비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해찬 대표가 황교안 대표 찾아와서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협상하자는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는 어떻게든 제1야당과 협상을 또 해야 하는 것이 맞고 네.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검찰개혁 법안 같은 경우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제1호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홍준표 전 대표가 조언한 것처럼 공수처법을 합의 통과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협상을 하게 될지 그 부분도 조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이거 출구가 일단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출구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부에서는 민경우 의원이나 또는 김성태 의원 등은 건강이 악화된다면 강제로라도 병원으로 입원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평소에 보여준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그동안의 정치 행보를 보면 본인 스스로 단식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딱 부러지는 전환점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지금 또 한 아세안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 정도는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차원에서도 다른 일정들이 빽빽한 상황이고 네. 날은 점점 더 추워지는 만큼 체력은 계속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이 단식이 어떻게 타협될지 오늘 황교안 대표를 만나고 돌아간 이해찬 대표가 또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며칠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정덕환님께서 황교안 대표님 구급하고 싶다면 단식 그만하고 의원들 국회로 들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고 법안도 좀 통과시키고 쓰다 보니 지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지금 이제 선거법 문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협의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통과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단식을 하는 상황이니 지금 출구를 막아놓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통과되게 된다면 어떤 범진보 진영이라고 할까요? 범진보 진영이 사실상 계속해서 선거를 이기게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나름의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딱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단식이라는 게 정치인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단식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당도 야당대로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또 여당도 여당대로 뭔가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 카드를 좀 더 고민해보는 그런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겨울 같습니다.
범진보 진영이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공화당도 있고 변화혁신도 있고 지금 뭐 많잖아요. 한국당의 시각에서는 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서로 간에 지금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자, 국제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6개월째 접어든 가운데 홍콩에서 구현 선거가 치러졌잖아요. 지금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어요. 네, 범민주 진영이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452석 가운데 385석을 차지해서 무려 의석의 85.2%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친중파 진영은 12.8%인 58석에 그쳤고요. 중도파가 8석을 차지했는데 나머지 한 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쯤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뒀다는 것이고요. 네. 이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는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중파를 대표하는 이 민건연이라는 어떤 당에서는 이번에 출마한 후보 대부분이 선거에서 졌다고 하고 네. 반면 범민주 진영의 공민당은 36명의 후보 중에 32명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서요.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 당국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홍콩 행정당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반응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측은 일단 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요. 중국의 관영 매체나 주요 언론 등은 홍콩의 선거 상황에 대해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뭐 캐리람 행정장관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 결과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공경에 처한 것은 분명해 보여요. 특히 5년 전 우산혁명의 주도자들 같은 경우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구의회에 많이 입성을 했고요. 이 구의회 의원들이 나중에 홍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입법의회 의원으로도 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홍콩 시위대가 거리가 아니라 의회에서 새로운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콩 시위가 좀 질서 있게 정리되는 이런 과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이후 후폭풍이 지금 거셉니다. 일본의 사과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 한일 양국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반박과 재반박이 오가는 신경전의 본질은 대체 무엇인지 현재까지 상황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이후에 한일 양국의 설명이 지금 서로 배치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부분이 지금 서로 간에 그 생각이 다른 건지 이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정리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크게 네. 보자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한국이 유예를 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누가 그럼 먼저 손을 내밀었는가. 네. 이 부분에 관한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세품목 포함해서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럼 그게 변화가 없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한 게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22일 날 일본 정부가 그 이런저런 외교적으로 결례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과장이나 의혹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했다 안 했다를 네. 놓고도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말씀드린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긋난 지점이 있는데 또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번 지소미아를 우리가 유예한 것을 놓고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미국 쪽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약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베 총리가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 때문에 한국이 물러섰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아베 총리 말에 따르면 우리만 지금 양보한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아베 수상의 표현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거두절미하고 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일본 쪽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품목의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본 정부의 도대체 출구가 뭐가 있는가, 출구 전략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 말은 동시에 결국은 한국을 굴복시키고 압박하는 상황이 아니면 일본 정부, 아베 정권으로서도
해결책은 따로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지소미아의 그 종료 유예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아베 수상으로서는 국내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결국 일본은 양보하지 않았고 한국이 결국에는 양보한 것이다, 물러선 것이다, 이런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할 때는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발표할 때는 굉장히 좀 절제되는 언어로 사실은 기자들도 처음에 발표한 내용을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고 할 정도로 외교적 수사나 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발표문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늦게 발표하기도 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결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산성하고 현재 이제 외교 당국으로서는 일본의 외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초에 수출 규제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경산성이 일단은 실무 책임을 맡고 그다음에 그 지위를 수상관제에서 맡았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외무성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외교 라인이 사실은 한 발 물러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러면 수습은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도 지금 이제 일본 외무성의 얘기, 일본 경산성의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은 이제 관련된 문서, 합의 문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한국 외교부에서 흘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약 공개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가령 그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한국에서 문서를 공개한 것도 일본에서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이 문제는 향후의 수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국내적으로 곤란한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도가 넘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사과를 받았다고 청와대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우리는 사과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에서 서로 간의 이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되고 좀 의견을 정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네. 공식적인 입장은 나중에 발표된 거 보면은 우린 사과한 적 없다 이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스가 관방장관이 일본 정부로서는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사실은 외무성이든 경산성이든 여기에 관련된 유관 부처에서 실무자들 쪽에서 유감이라든지 아니면 사과에 대한 적절한 외교적인 언사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에 대한 부분의 무게감은 좀 다르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로서도 다소의 여지를 두고 어쨌든 한국과의 외교적인 협상의 모멘텀을 갖고 오고 싶은데 사실은 일본 정부의 강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처의 이해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지지자에 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본 내의 조율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정부의 어떤 내부 조율이 안 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네. 뭐 지금 또 얘기가 나오던 게 언론 플레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일본 네.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 뭐 아베 총리의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해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령 요미우리 같은 데서는 그 한국 대사를 지냈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대사가 그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이 지금 현재 일종의 한국과의 엇박자가 나오는 오보를 양산하고 있는 매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는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를 기본적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 특히 아베 정권 측근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흘리면서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무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한일 양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좀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일본 네.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어떤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좀 네. 어떻게든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들은 초기 상황에서 그만큼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 부분이 대단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압박에 의한 양쪽에서는 그렇게 내키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긍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그 문제에 남아있는 여진의 부분이 일본 쪽의 입장의 조율이 미진한 부분하고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조금만 더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 쪽에서도 그러면 지금 이제 초기 국면의 혼선 상황들을 양쪽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협상의 테이블로 가지고 가는 데는 큰 틀에서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초기 부분에 대한 국내적인 정치적인 설명의 부분에서 조금씩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특히 이제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일종의 이제 공방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뒷맛은 안 좋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한정없이 이 상태를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방식으로든 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년 4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한 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커다란 데드라인을 한다면 지금 한국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 달 내지는 2달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결론에 관한 그러니까 최종적인 해결책의 한 달, 2달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구축이 되는 시간이 일단은 한 달 내지는 저는 2달이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의제로 올려진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달 정도의 상황에서 양국이 어느 정도 타결에 이를 전망이 불확실하다. 그러면 저는 한국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한 달 정도의 불확실하면은 종료 유예를 철회하는 쪽으로 아마 방침을 갖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일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사실 그 주류 분석으로 보면 미국 쪽에서 압력을 많이 넣기 때문에 우리도 불가피하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미국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은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뉘앙스 차이긴 하지만 일본은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방위비 협상 문제는 똑같이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소미아 문제는 묘하게 단순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문제, 수출 규제에 관련된 한일 관계 현안에 다시 방위비 협상이라는 부분이 같이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소의 혼선이 발생하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의도들도 관찰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부분에서는 저는 미국은 개별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일단은 앉히는 정도까지는 미국이 하겠지만 내용에 관한 조율을 이루어내기까지는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따라서 네. 양국이 과연 지금 현재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재판 문제를 둘러싸고 최종적인 타결책을 만들어내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동력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미국이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과연 했었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있거든요. 방위비 협상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 좀 실망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일본 편이라고 하는 인식도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미국 자신이 원래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우방은 일본이라고 하는 인식은 뭐 공경련한 비밀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근데 이번에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미국의 모습 아니면은 사실은 일본에 대한 중재를 하지 않는 모습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 같은 것들도 커지게 되면서 이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 결국은 그게 미국 쪽에는 불리한 상황으로 저는 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금 구체적으로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율을 미국이 과연 도와줄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일본 편을 드는 것 정도까지 안 해주는 것만 해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오히려 미국이 그래도 우리에게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호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평가가 가능할 정도로 미국의 역할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런 면에서는 과거의 오바마 정권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 철회가 먼저 좀 있어야 그래야 지소미아가 완전하고 안전한 협상으로 다시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순서를 따져서 일본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부분에 그게 먼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양쪽이 교환하는 방식에서 수출 규제의 철회를 하는 부분과 일종의 지소미아의 계속적인 연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확인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더해서 나머지 부분에 강제동원 재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수출 규제의 철회와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라고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냥 연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상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강제동원 재판에 관한 부분에 일정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 지소미아 종료 최종적인 유예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확인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타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 50대 남성이 베트남인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이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결혼 이주 여성 인권 보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정의당의 이자스민 의원을 초대해 인터뷰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가정폭력 재범률 같은 경우는 벌써 올해 1분기 예. 11.1% 정도 이렇게 10명 중에 올라갔거든요. 1명 이상이 재범을 그렇죠. 하고 있다. 2016년 때는 3.8%였었어요. 그래요? 네. 점점 늘고 있어요. 네. 이주 여성들이 특히 취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어디 하소연할 새도 없고 그런 그죠? 부분도 있고 예. 그리고 얼마 2017년에 그런 조사가 있었어요. 이게 네. 이주 여성들을 여러 국가에서 온 이 여성 물어봤는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2%, 43%. 반이네요, 반. 굉장히 예. 굉장히 거의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국제적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훨씬 더 잘 알고요.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이렇게 같은 경우는 베트남도 이렇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참 동안 한때 캄보디아도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를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요. 예, 그 예. 나라에서 왜냐하면 이 좀 약간 가정폭력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정상회의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렇죠. 이렇게 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이 안타까운 부분을 우리가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제 외교적인 그런 예. 자원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금요일 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 범죄자들은 네. 해외 여성들을 이렇게 배우자로 초청을 네, 네, 못하도록 하는 네. 이런 법률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어떤 규제들은? 이 규제. 네. 일단은 하나씩만이라도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조금 더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다 치고 이거 법이라는 거는 무슨 대책이라는 거는 양면에 네.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으로 아무리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좀 가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서 봐왔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좀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된다. 이 여성 폭력이라든가 이주 여성 인권 관련해서 뭐 그런 거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특히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거는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기 네. 전에
그런 교육을 사전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모든 나라가 그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개의 나라에만 중점적으로 사전 교육을 하지만 더 많은 나라 특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전 교육도 받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 배우자들도의 관련된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사전 교육. 대비를 그런 대비를 그게 하고 안 되고 있군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으로입니다.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도 한국의 어머니다. 몇 년 전 한 기자 칼럼에서 읽은 문구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의 권익에 대한 많은 글을 읽었지만 이 문구처럼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는 글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촌의 당당한 일원이 됐다. 외국인이 아닌 한 가정의 아내이자 2세를 출산해 한국인 남편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다. 국내 다문화 가정 28만 가구, 이주 인구가 무려 82만 명에 달할 정도니까 이 말이 절대 과장은 아닐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미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은 아직도 차갑기만 합니다. 특히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우리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 정상들을 극진하게 예우하고 있는 모습 아마 다들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한 아세안은 운명 공동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처럼 아세안은 세계 2대 교육 대상이자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처이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와 아세안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점차 하나의 문화권이 돼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실에서는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그들을 타인으로 구분짓는 모습. 이제는 그 경계를 허물고 그들과 공존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요? 김성환의 시사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2039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이 시간에 원래는 다른 방송을 들었는데 어쩌다 보니 시사회에 빠졌네요. 경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329님 수고하십니다. 시사회 방송이 늦은 시간이라 다들 자는 시간이라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저희 회사 동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회사 동료분들하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5분 2부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겠습니다.